서류 하나로 7년이 지워지네. 호텔 연회장은 조용했어요. 샹들리에 불빛이 테이블마다 은은하게 내려앉고 클래식 음악이 공기 사이로 조용히 흘렀죠. 밖에서 보면 누군가의 행복한 저녁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얀 냅킨, 반짝이는 잔,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런데 그 한가운데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발밑엔 아직 익숙한 카펫. 7년 동안 수도 없이 밟았던 그 무늬. 이 호텔이 남편 가족 소유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서진은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이 공간이 자신과 이어진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달랐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혼인신고서. 하지만 그게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걸 서진은 그 자리에 서서야 알았어요. 남편 박동혁의 이름 옆에 적힌 건 한유경.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서진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동혁은 웃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아온 그 웃음이었는데 오늘따라 낯설었어요. 잔을 들고 여유롭게 자리에 앉은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옆에 앉은 여자 유경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 조용한 미소.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이미 이 자리의 주인처럼 앉아 있었죠. 서진은 숨을 참았어요. 목구멍 어딘가에 말이 걸려 있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 이 집 문턱을 넘던 날, 시어머니 말순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날,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전을 부치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이 한 장의 서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말순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연회장 안에 작게 울렸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서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집안도 변변치 않고 학벌도 기대에 못 미치고 무엇보다 결혼 7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 말순은 그 사실을 매번 다른 말로 돌려가며 서진 앞에 꺼내놓았어요. 명절 밥상머리에서, 시댁 모임에서, 심지어 전화 한 통 사이에서도. 그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말순은 드디어 직접 말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치 오래 기다려온 말을 꺼내듯.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잡고 있던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어요.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무너지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니까요. 서진은 눈을 깜빡이지 않으려 했어요. 연회장 안에 다른 사람들은 슬쩍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불편한 걸 알면서도 자리를 뜨지 못하는 사람들. 동혁 회사 직원들, 거래처 관계자들, 말순의 지인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어색하게 잔을 기울이거나 음식을 입에 넣었어요. 서진은 그 시선들 하나하나를 느꼈어요. 동정인지 외면인지 아니면 그냥 무관심인지 구별할 수 없었지만 유경이 조용히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서진은 잠깐 멍해졌어요. 저 여자는 이 자리가 불편하지 않은 걸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준비해온 걸까? 어느 쪽이든 서진에게는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7년이라는 시간이 한 여자의 미소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것만이 사실이었으니까요. 클래식 음악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은데 음악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계속되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며 아직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진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밀어냈어요. 손끝으로 살짝 밀어낸 것뿐이었지만 그 작은 동작에 연회장 안의 공기가 살짝 굳었어요. 말순이 눈을 가늘게 떴고 동혁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유경만이 잔을 내려놓으며 시선을 테이블로 향했죠. 법원 확인도 없이 이게 유효할 리 없다고 서진은 생각했어요. 7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서류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어요. 동혁이 건설 사업을 할 때도, 말순이 병원 재단을 운영할 때도 모든 건 서류로 시작되고 서류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 없이 이게 통할 리 없다고 서진은 그렇게 믿었어요. 동혁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제 이미 처리됐다고. 변호사가 모두 진행했다고.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서진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제. 서진이 집에 있던 그 시간에,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을 준비하던 그 시간에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유경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어요.
정리가 깔끔하게 됐다고 다행이라고. 그 말이 서진의 귀에 꽂혔어요. 다행이라고. 누구에게 다행이라는 건지 서진은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이 어디서부터 굳어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말순이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은 채 발을 움직였어요. 서진의 가방이 발에 걸려 바닥으로 밀려났어요. 작은 소리였지만 서진에게는 크게 들렸어요. 7년 전 시댁에 처음 들어갈 때 챙겼던 가방이었어요. 안에는 세면도구와 여벌 옷, 그리고 결혼 전 찍은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가져갈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니, 가져갈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요. 말순의 말은 명확했어요. 집에 있던 건 다 두고 가라고. 서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그 말이 얼마나 차갑게 나왔는지 연회장 안의 온도가 실제로 내려간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서진이 직접 고른 커튼, 직접 심은 화분, 직접 만든 음식들. 그 모든 것들이 서진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었어요.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사라지라는 말이었어요. 서진은 가방을 주웠어요. 천천히 허리를 숙여서 조용히 들어 올렸어요. 그 동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무릎이 떨렸고 손끝이 차가워졌고 눈앞이 잠깐 흐려졌어요. 그래도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동혁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동혁은 달랐어요. 서진이 넘어지면 손을 내밀던 사람이었고 서진이 울면 이유를 묻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서진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람은 변해가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서진 앞에 있는 동혁이 그랬어요. 낯선 사람이었어요. 7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 눈빛은 서진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숨겨온 사람의 눈빛이라가? 후회도 아니고 미안함도 아니고 그냥 끝났다는 걸 알리는 눈빛. 고지서를 내밀듯 담담한 눈이었어요. 서진은 그 눈을 마주보지 않기로 했어요. 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미워서가 아니라 슬퍼서. 그 사람이 미워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지경이 되어버렸다는 게 슬퍼서.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상처는 폭력이 아니라 무심함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모든 걸 끝내는 것. 음악은 아직도 흐르고 있었어요. 서진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버텼어요.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그걸로 인정하는 것 같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말순을 바라봤어요. 7년 동안 가족이 아니었냐고 서진은 물었어요. 그 말에 말순이 웃었어요. 소리 없이 입꼬리만 비틀리는 웃음이었어요.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말을 꺼내는 사람처럼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연회장 안에 있던 모든 소리가 그 순간 사라진 것 같았어요. 음악도, 접시 소리도, 숨소리도. 그 말 하나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아무도 말순을 말리지 않았어요. 아무도 서진 편이 아니었어요. 서진은 그 말을 온몸으로 받았어요. 아이. 7년 동안 서진이 가장 많이 들은 단어였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병원도 다녔어요. 검사도 받았어요.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동혁과 얼마나 많은 밤을 이야기했는지. 그 모든 시간이 말순의 말 한마디 앞에서 못 나온 여자로 정리되어 버렸어요. 그때 잔이 깨졌어요. 누가 일부러 깬 건 아니었어요. 테이블 끝에 아슬아슬하게 놓여있던 잔이 누군가 팔꿈치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무도 치우려 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돌아섰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반박하지도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아섰어요. 가방을 손에 쥐고 한 걸음씩 문 쪽으로 걸었어요. 발소리가 카펫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서진은 그 발소리 하나하나를 느꼈어요. 복도는 길었어요. 연회장 문에서 호텔 출구까지 걸어도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조명이 환한 복도였지만 서진의 눈에는 어둡게 보였어요. 벽에 걸린 그림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카펫 무늬. 이 모든 게 한때는 자신과 이어진 세계였는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었어요.
문이 가까워졌어요. 그 문을 나서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서진은 알았어요. 발길을 멈추게 하는 건 미련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7년 동안 이 세계 안에 있으면서 바깥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으니까요. 친정과도 연락이 끊겼어요. 오래전 시댁 눈치를 보느라 서진이 스스로 거리를 뒀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졌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서진은 몰랐어요. 손을 뻗어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쇠 손잡이의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밀어내면 돼요. 그냥 밀면 돼요. 서진은 문을 밀었어요.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밤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사방에 켜져 있었고 차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아무도 서진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음악이 멈췄어요. 연회장 안의 클래식 음악이 문이 닫히는 그 찰나에 딱 끊겼어요. 세상이 조용해졌어요. 바람만 불었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 아직은 몰라도 됐어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무너지지 않고 걸어 나왔으니까. 소리치지 않고 버텼으니까. 그게 지금 서진이 가진 전부였어요. 밤거리는 낯설었어요. 7년 동안 차를 타고 다니다가 걸어서 걷는 밤거리가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걸 서진은 처음 알았어요. 인도의 보도블록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각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핸드폰을 보면서 혹은 누군가와 나란히. 서진은 방향 없이 걸었어요. 가방 하나, 지갑 하나. 지갑 안에 카드가 있었지만 그게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어요. 동혁이 얼마나 빠르게 처리했을지. 어제 이미 모든 걸 끝냈다고 했으니 공동계좌도 이미 정리됐을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발이 멈췄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집은 시댁 명의. 차도 동혁 명의. 통장은 이미 막혔을 거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하는지, 내일 아침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서진은 진짜로 몰랐어요. 골목 끝에 공중전화가 보였어요. 오래된 전화기였어요. 요즘 세상에 공중전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는데 거기 서 있었어요. 낡은 부스, 흐릿한 조명. 서진은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전화를 걸어야 할 사람이 있었어요. 오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전을 찾아 넣고 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떨렸어요. 번호는 외우고 있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번호는 잊히지 않아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서진은 숨을 참았어요. 받지 않으면 어쩌나 싶었어요. 7년 만이었어요.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 살았어요. 처음엔 시댁 눈치 때문에, 나중엔 그냥 그렇게 굳어버렸어요. 아버지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서진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시간이 쌓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을 때 누군가 받았어요. 침묵이 먼저였어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서진도 말을 못했어요. 입을 열면 울 것 같았거든요. 그냥 숨만 쉬었어요. 저쪽에서도 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냐고 딱 그 한마디였어요. 낮고 굵은 목소리. 오래전에 기억 속에 넣어뒀던 목소리인데 들리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서진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디냐고 물었어요. 화난 것도 아니고 놀란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어디냐고. 마치 7년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끊고 5분 만에 다시 전화를 받은 사람처럼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어요. 서진은 그 한마디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은 충분했어요.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에 서진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어요. 낡은 가방을 든 여자. 7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얼굴. 그래도 쓰러지지 않은 사람. 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호텔 로비는 낮에도 밤에도 늘 분주한 곳이었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엔 여행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로비 소파에는 피곤한 표정의 비즈니스맨들이 노트북을 열어두고 있었어요. 로비 한쪽에서 흘러나오는 피아노 선율이 소음 사이사이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 나는 공간이었어요. 서진은 그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발이 시려서 들어온 건지 다리가 풀려서 앉은 건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눈앞에 무언가가 있어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꽉 찬 것 같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어디냐고 물었을 때 서진은 제대로 대답을 못했어요. 호텔 이름을 말했어요. 근처 지하철역 이름을 말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 뒤로 전화가 끊겼어요. 올 거라는 말도 기다리라는 말도 없이 그냥 알겠다고만 하고 끊었어요. 서진은 그게 올 거라는 말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혹시 끊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공중전화라서 연결이 나빴을 수도 있고 아버지가 말을 다 못했을 수도 있었어요. 어쩌면 7년 만에 전화를 걸어온 딸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끊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서진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린 건지 몰랐어요. 시계를 보지 않았으니까요. 로비 안에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체크인하고 들어가는 사람,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사람, 전화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 사이에 서진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는 소리는 늘 들려왔는데 그 순간은 달랐어요. 소리보다 먼저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어요.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지팡이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박자를 맞추며 울렸어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깔끔한 외투, 단정하게 빗어넘긴 흰 머리.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서진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윤태준. 서진이 7년 동안 기억 속에 넣어두고 꺼내보지 못했던 이름이었어요. 태준이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오다가 멈췄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서진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지팡이 소리가 딱 끊겼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불과 몇 걸음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긴지 서진은 알았어요. 7년의 거리였으니까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준이 걸어왔어요. 그리고 서진 앞에 서더니 팔을 열었어요. 그냥 안아줬어요. 서진은 그 순간 무너졌어요. 연회장에서도, 복도에서도, 밤거리에서도, 공중전화 앞에서도 버텼던 서진이 아버지의 품에 얼굴을 묻는 순간 그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대성통곡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오래 참아온 사람이 드디어 기댈 곳을 찾았을 때 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깊게 울었어요. 태준의 손이 서진의 등을 천천히 토닥였어요. 7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도 왜 연락하지 않았냐는 말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질문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등을 토닥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이 슬쩍 시선을 줬다가 거뒀어요. 노인이 딸을 안고 있었어요. 그뿐이었어요. 그게 왜 이렇게 가슴이 아린지 보는 사람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서진은 오래 울었어요. 7년치의 눈물인지 오늘 하루의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나왔어요.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어요. 태준은 끝까지 서진을 놓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한 손에 쥔 채로 나머지 한 손으로 딸의 등을 감싸고 있었어요. 피아노 선율이 로비 안을 조용히 채웠어요. 아까와 같은 음악이었는데 지금은 다르게 들렸어요. 아직 살아있다고. 아직 숨쉬고 있다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고. 호텔 방은 조용했어요. 태준이 프런트에서 방을 잡았어요. 아무 설명 없이 그냥 가장 조용한 방으로 달라고만 했어요. 서진은 그 옆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나오지 않았어요. 몸이 따라가는 대로 걸었어요. 방 안에 들어서자 태준이 먼저 의자에 앉았어요. 지팡이를 옆에 세워두고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로 그냥 앉았어요. 서진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낯설지 않은 침묵이었어요. 원래 이부녀 사이는 말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말 대신 눈빛으로, 눈빛 대신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으로 소통하던 사이였으니까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다 말해보라고 했어요. 서진은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동혁은 다정했고 시댁도 겉으로는 친절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부터 말순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척, 나중엔 노골적인 압박. 동혁은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순 편도 서진 편도 아닌 채로 그냥 없는 사람처럼 지냈어요. 서진은 그게 가장 힘들었다고 했어요. 밥상에 앉아도 투명인간처럼, 가족 모임에 따라가도 옆 사람처럼. 7년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자신의 자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느 순간 사라진 건지. 그것조차 알 수 없었어요. 태주는 듣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자는 건지 듣는 건지 알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서진은 알았어요. 아버지는 이럴 때 눈을 감아요. 어릴 때도 그랬어요. 서진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할 때 태주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그리고 끝까지 다 들은 다음에야 말했어요. 서진이 이야기를 끝냈을 때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태준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래된 폴더폰이 아니었어요. 요즘 것처럼 생긴 스마트폰이었는데 태준의 손에 들려 있으니 묘하게 어울렸어요.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가 가자마자 받았어요. 태준이 말했어요. 법무팀 전부 대기시키라고. 건설, 병원, 금융 전부 묵으라고. 서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법무팀, 건설, 병원, 금융.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렬됐어요. 서진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7년 동안 연락이 끊기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나이든 아버지가 조용히 살고 있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목소리는 그냥 나이든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태준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서진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아까 로비에서 딸을 안아주던 그 눈빛이 아니라 오래전 서진이 어릴 때 아버지 회사에 따라갔을 때 봤던 눈빛이었어요.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빛. 서진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 집 이제 못 버틴다고. 서진은 그 말의 의미를 한 번에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못 버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못 버티게 되는 건지.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을 보면서 이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는 건 느꼈어요. 태준은 더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진에게 오늘 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문 손잡이를 잡으면서 잠깐 멈췄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로 낮게 말했어요. 미안했다고. 그 한마디를 남기고 문이 닫혔어요. 서진은 혼자 남겨진 방 안에서 그 말을 오래 되새겼어요. 미안했다고.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아버지가 딸이 왜 연락을 끊었는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미안했다고. 서진은 침대에 등을 기댔어요. 천장이 보였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에 흩어져 있었어요. 연회장, 동혁의 웃음, 말순의 말, 깨진 잔, 밤거리, 공중전화, 아버지의 품. 그리고 방금 들은 그 말. 그 집 이제 못 버틴다. 서진은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밤은 이 천장 아래에서 숨이라도 쉴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어요. 박동혁은 아침 일찍 사무실에 나왔어요. 원래 습관이 그랬어요. 그게 자신이 이 회사를 일군 방식이라고 늘 말했어요. 커피를 직접 내려 마시면서 창밖으로 도시를 내려다보는 그 시간을 좋아했어요. 모든 게 자기 손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거든요. 오늘도 같은 루틴이었어요. 어제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은 동혁에게 별다른 감정을 남기지 않은 것 같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유경과의 혼인신고는 이미 완료됐고 서진 관련 정리도 변호사 선에서 마무리됐어요.
이제 남은 건 앞으로의 일이었어요. 동혁은 프로젝트 계획서를 펼쳤어요. 이번 분기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어요. 정부 허가도 났고 자금도 확보돼 있었어요. 순조롭게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였어요. 동혁은 그 서류를 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현장 소장이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말을 더듬었어요. 동혁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프로젝트 중단이라고 했어요. 동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중단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현장 소장은 말했어요. 오늘 새벽에 공문이 내려왔다고. 발주처에서 계약 재검토 통보가 왔다고. 전화를 끊기도 전에 다른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엔 재무팀이었어요. 은행에서 대출 보류 통보가 왔다고 했어요. 이유는 아직 확인 중이라고. 동혁의 표정이 굳기 시작했어요. 대출 보류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동혁은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전화 두 통이 채 끝나기도 전에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거래처에서 납품 일정 연기 요청이 왔다고 했어요. 이유는 미확인이라고. 동혁은 비서를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걷고 빌딩들이 서 있었어요. 그런데 동혁의 머릿속은 달랐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한 가지라면 우연이에요. 두 가지라면 실수예요. 하지만 세 가지가 동시에 같은 날 아침에 일어났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동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법무팀장의 목소리도 이상했어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지만 외부에서 상당한 압박이 들어온 것 같다고 했어요.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쪽에서 움직인 것 같다고. 누구냐고 동혁이 물었어요. 법무팀장은 바로 답하지 않았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윤 회장 쪽 같다고 했어요. 동혁의 손에서 핸드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윤 회장. 윤태준. 서진의 아버지. 동혁은 그 이름을 들으며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서진의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업계에서 어떤 위치인지 동혁은 깊게 알아본 적이 없었어요. 서진이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결혼 당시에도 친정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니까요. 그래서 몰랐어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윤태준이 어떤 사람인지, 7년 동안 조용히 있었던 이유가 딸이 가정을 지키도록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때를 기다린 것인지. 동혁은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아까와 같은 도시인데 다르게 보였어요.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서류는 여전히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서류 위에 적힌 숫자들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전화가 또 울렸어요. 동혁은 받지 않았어요. 잠깐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서 있었어요. 진동이 멈추고 다시 울리고 또 멈추고. 그 소리가 마치 시계 소리처럼 느껴졌어요.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소리. 유경의 아버지 한만술은 오후 내내 전화를 붙들고 있었어요. 유경이 동혁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술은 이제 됐다고 생각했어요. 딸이 자리를 잡은 거라고. 동혁의 사업과 연계해서 자신의 납품 회사도 더 탄탄해질 거라고.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그런데 오후부터 전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래처 담당자였어요. 이번 분기 납품 계약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사 방침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만술은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어요. 갑자기 방침이 바뀐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담당자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고만 했어요. 두 번째 전화는 은행이었어요. 사업자 대출 한도 재조정 통보였어요. 만술은 대출 한도가 왜 바뀌냐고 소리쳤어요. 담당 직원은 내부 심사 기준이 변경됐다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겠다고만 했어요. 만술은 사무실 안을 왔다 갔다 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 가지 문제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달아 두 군데에서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연락이 오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경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뉴스 봤냐고 물었어요. 만술이 채널을 돌렸어요. 속보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흐르고 있었어요. 의료재단 관련 세무조사 착수. 건설사 프로젝트 관련 불법 하도급 의혹 제기.
병원 인허가 서류 위조 의혹. 만술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 속에 나온 이름들이 낯설지 않았어요. 말순이 운영하는 병원 재단, 동혁의 건설회사, 그리고 그와 연결된 납품 계약들. 만술의 회사도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만술이 소리쳤어요. 납품 중단이 뭐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유경은 그 시각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는데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줍지 않았어요. 그냥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깨지지는 않았어요. 단지 바닥에 놓인 채로 계속 아버지의 전화가 울리고 있었어요. 유경은 그 진동 소리를 들으면서 어젯밤을 떠올렸어요. 연회장에서 서진이 돌아서던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그냥 걸어나가던 그 모습. 유경은 그때 서진이 이미 졌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조용하게 나가다니 할 말이 없는 거겠거니 생각했어요. 지금은 달랐어요. 그 조용함이 패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순간 이미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면. 뉴스 자막이 계속 흘렀어요. 유경은 핸드폰을 줍지 않은 채로 그냥 앉아 있었어요. 말수는 그 시각 병원에 있었어요. 오전 일정을 마치고 재단 회의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오면서 뉴스 화면을 보여줬어요. 말수는 안경을 고쳤으며 화면을 봤어요. 자신의 재단 이름이 자막 안에 들어 있었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재단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운영해온 병원이었어요. 그게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건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방향으로 끌어온 거였어요. 말수는 비서에게 변호사를 연결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변호사 사무소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잠시 후 비서가 다시 들어와서 말했어요. 담당 변호사가 오늘부터 다른 사건을 맡게 됐다고,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수는 비서를 내보내고 혼자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어요. 잘 정돈된 나무들, 벤치, 산책하는 환자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풍경이 지금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누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말수는 천천히 생각했어요. 하나의 움직임으로 건설, 병원, 납품, 금융, 법무까지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사람. 이 업계에서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말순의 눈빛이 가늘어졌어요. 어젯밤 연회장에서 돌아서던 서진의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영상통화 화면이 3개로 나뉘었어요. 동혁, 말순, 유경. 각자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표정은 비슷했어요. 불안, 당혹감,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는 긴장감. 동혁이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움직인 건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수는 이미 변호사가 사임했다고 했어요. 유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화면에 새로운 창이 열렸어요. 세 사람 모두 받지 않은 전화였는데 영상통화를 요청한 번호가 낯설었어요. 동혁이 수락했어요. 화면에 태준이 나타났어요. 깔끔한 외투, 단정한 흰 머리, 그리고 그 눈빛. 세 사람이 동시에 조용해졌어요. 말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봤어요. 동혁은 법무팀장이 말했던 이름을 떠올렸어요. 유경은 그냥 굳어 있었어요. 태준은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어요. 내 딸 건드린 값이라고. 동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말의 의미가 단번에 들어왔으니까요. 어제 연회장의 모든 일이 오늘 이 상황과 연결됐어요. 서진이 아버지에게 전화했고 그 아버지가 밤새 움직인 거였어요. 이 모든 게 24시간도 안 되어 벌어진 일이었어요. 태준은 더 말을 이어가지 않았어요. 화면을 끄려는 것처럼 손을 움직였어요. 그때 동혁이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라고. 태준의 손이 멈췄어요. 동혁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면서 물었어요. 서진이냐고. 너였냐고. 카메라가 천천히 옆으로 이동했어요. 서진이 화면에 들어왔어요. 동혁, 말순, 유경이 서진을 보는 순간 세 사람의 표정이 각각 달랐어요. 동혁은 멈췄어요. 말순은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유경은 눈을 내리깔았어요. 서진은 어젯밤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연회장에서 가방을 잡고 떨던 손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손은 조용하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서진이 입을 열었어요. 7년 동안 참았던 말도 아니었어요. 오래 준비한 복수의 선언도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또렷하게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이 화면을 넘어 세 사람에게 닿았어요. 동혁은 뭔가를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유경은 화면을 보지 않았어요. 태준이 영상통화를 종료했어요. 화면이 꺼졌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서진과 태준 두 사람만 남았어요. 태준은 지팡이를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진 옆으로 걸어와서 어깨를 한 번 두드렸어요. 말은 없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오전이었어요. 새로운 날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젯밤의 연회장, 밤거리, 공중전화, 호텔방,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서진은 그 모든 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의 이름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하지만 다시 세우는 것도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서진은 그 생각을 하면서 창밖 햇살을 바라봤어요. 간판이 달리는 날이었어요. 작은 건물 2층, 복도 끝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창문이 2개, 책상이 3개, 그리고 벽에는 아직 아무것도 걸려있지 않았어요. 페인트 냄새가 살짝 남아있는 공간이었어요. 새것의 냄새.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곳의 냄새. 작업자 2명이 사다리를 세우고 간판을 걸었어요. 서진은 그 모습을 아래에서 올려다봤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붙을 때마다 뭔가가 가슴에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중장년 여성 재기지원센터. 거창한 이름이 아니었어요. 화려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솔직한 이름이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이름. 서진이 이 사무실을 얻기까지 몇 달이 걸렸어요. 태준이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서진은 처음엔 거절했어요. 이번엔 누군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시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발품을 팔았어요. 여러 공간을 알아보고 지원금 공모를 찾아보고 서류를 만들고 면접을 봤어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었어요. 오래 쉬었으니까요. 하지만 낯설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몇 번 떨어졌어요. 몇 번 다시 썼어요. 그렇게 이 공간이 생겼어요. 간판 작업이 마무리됐어요. 작업자가 사다리를 내려오며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서진은 몇 걸음 물러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반듯하게 붙어 있었어요. 삐뚤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진은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오르며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아직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컴퓨터도 서류도 커피잔도. 비어있는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비어있는 게 가난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를 채울 수 있는 곳처럼 보였어요. 서진이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어요. 봄 초입의 바람이었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의 바람. 그때 계단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발소리였어요. 복도를 걷다가 사무실 앞에서 멈추는 소리. 서진이 돌아보니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서진보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핸드백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어요. 눈이 살짝 부어 있었어요. 문 앞에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여기서 상담받을 수 있냐고. 서진은 그 얼굴을 봤어요. 핸드백을 꽉 쥔 손을 봤어요. 부은 눈을 봤어요. 몇 달 전 자신이 공중전화 앞에서 떨고 있던 모습이 겹쳤어요. 연회장에서 가방 손잡이를 하얗게 쥐던 손이 겹쳤어요. 서진이 웃었어요.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어요. 저절로 나온 웃음이었어요. 그냥 이 순간이 맞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네, 이제 시작이에요. 서진이 말했어요. 문을 활짝 열었어요. 여자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진은 의자를 하나 빼주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았어요.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 필요한 건 서류도 컴퓨터도 아니었어요. 들어주는 사람, 그게 전부였어요. 창문으로 바람이 다시 들어왔어요.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반듯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서진도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고 반듯하게 그 자리에 있었어요.